안녕하세요. 영화 공동정범의 감독 김일란, 이혁상입니다. 경찰 특공대원의 시선으로 용산 참사를 재구성했던 두 개문의 후속작 공동정범이 드디어 1월 2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막루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동정범은 한편의 심리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용산 참사의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영화를 꼭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9년이 흐른 용산 참사.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상영관을 찾아주세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이 다스 핵심 관계자의 통화 녹음 파일 800여 개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 상은 씨의 아들들인 시형 씨와 동영 씨,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누나의 아들 김동혁 씨가 다스 전직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통화 내용엔 시형 씨가 다스 전직 관계자에게 형이자 상급자인 동형 씨를 하급자처럼 언급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 부사장이 잘못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또 내부적으로 또 처리를 할 일이고, 바깥에서의 내용은 사실 이 부사장하고의 일이잖아요. 특히 검찰은 김동혁 씨의 통화 파일에서 영감이 시형 씨를 통해 14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몇 년 전에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 그러라니까 이거야. 그 시영이가 이상훈 씨 보고 내놓으셨더니 난 모른다. 동행이 안 되니까 이거야. 140억 원은 김경준 씨의 BBK 투자 자문에 다스가 투자한 190억 원 중 먼저 돌려준 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인 2011년 2월 청와대 등을 동원해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의심받는 돈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또 어제 다스 서울지사가 입주한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다스 관련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다스로 향한 검찰의 칼이 드러나는 물증들을 타고 이 전 대통령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5일 밤 영포빌딩 압수수색 현장. 문서가 빼곡한 상자들 위로 BBK 금융거래 정보와 현안 보고, 다스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그동안 자신과 BBK, 다스는 관련이 없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빌딩 지하에서 두 회사의 자료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BBK는 저와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제가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검찰이 압수한 파일에는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입출금 확인서를 포함해 LK이뱅크의 내부 문건 다수도 포함됐습니다. LK이뱅크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준 씨가 함께 설립한 BBK의 지주회사로 2000년 10월 광운대 강연 당시 이 전 대통령이 BBK와 함께 언급한 회사입니다.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 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회박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중요한 건 검찰이 압수한 문건의 작성 시점입니다. 모두 2000년과 2001년 자료로 돼 있는데, 당시는 BBK로 다스의 자금 190억 원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이 서류들이 주가 조작에 활용된 BBK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거래를 했거나 적어도 그 이득을 취했는지 확인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재임 당시는 물론 퇴임 이후에도 이 문건을 영포빌딩 비밀창고에 숨겨온 이유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내용에 따라 과거 검찰의 BBK 수사와 정호영 특검의 수사 결론,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가 조작 당사자인 BBK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해 580억 엔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인체크는 해킹 발생 후 8시간이나 지나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코인체크가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곳에 자산을 맡긴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인체크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은 우리 돈 수조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정지돼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00万円分出金停止になってるんで全部がだから何もできないですね。 이번 해킹은 2014년 일본 마운트 곡스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470억엔, 약 4,6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상화폐들은 사이버 범죄자들의 가장 신선한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을 냉각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노란한 방송. 새날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위를 뚫고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예, 송병우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방송 전에 밀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시고 이제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문을 하면서 그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돌아가신 분들의 그 명복을 비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김성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예? 그런 규제, 지역의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는 도지사잖아요, 도지사. 경남도지사.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 공석이 된 이유가 뭡니까? 홍준표 때문이었죠. 예, 홍준표 대선 출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홍준표가 그쪽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 여론이 매우 안 좋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네요. 이런 국민적 대참사를 정치적인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정말 후한무치한 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새날 수요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예, 그때 그 사건, 2009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얼마 안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시는 일이 벌어졌었죠.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었던 날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5월 23일. 예, 맞아요. 그날 저는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거래처 쪽으로 이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뭐 뉴스 안 듣고 있다가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서거하셨다고 그 뉴스를 듣고 또 사인이 이제 자살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 운전을 못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그 연결식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도문을 읽었는데 네. 그게 또 3일 이후에 공개됐다고 해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 휠체어에 타고 오셨는데 오열하시는 그 모습, 네, 그게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이 왔어요. 이명박이 왔는데 이제 당시 이제 백원우 의원, 이명박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그 경호원들이 또 너무 과격하게 진압을 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이 나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결국 이명박의 정치적 살인이다라고 귀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충분히 있었고 또 그리고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전 대통령을 망신 주고 모욕 주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점점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명예훼손하는 영상을 또 합성한 사진을 게재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 게재해서 지금 현재 그 관련해 가지고 민사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네티즌들이 또 분노하고 있는데 일베는 그냥 씹새끼? 일베 같은 그 개 같은 새끼들은 진짜 지구에서 씨를 말려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모욕 주기, 그 다음에 명예훼손하게 하고 하는데, 망자에 대한 예의는 최소한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망자에 대한 예의도 없는 일베는 인류의 범주에 넣으면 안 되죠. 예, 그들은 그냥 벌레 새끼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셨는데 또 민족과 국민을 항상 생각하셨던 그 두 분의 위대한 모습이 또 다시 떠오르는. 예, 그래요. 소유방송 109화. 그래서 2009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사고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을 생각한 정치인 그리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했던 정치인 그런 부분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두 분이 2009년에 서거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첫 순서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특별히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야당 대표 중에서 가장 뻘짓을 많이 하시는 분 한 분을 꼽자면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안철수. 네. 그래서 안철수와 유승민이 이제 통합을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당이 창당이 될 예정이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오늘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2009년쯤부터 화려하게 등장을 하죠. 매스컴을 통해서. 그죠. 정치계 혜성처럼 등장해서 네. 뭐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무릎팍도사와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죠. 지지율도 당시에 굉장히 높았고. 네.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네, 안철수 신드롬이 굉장히 강했었죠. 예,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긴 암흑기 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혐오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정치 혐오를 통해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그 불신감.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승화돼서 나타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안철수 씨는 이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청년들층을 공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랑 같이 뭐 합동으로 토크 콘서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나중에 결국에 이제 두 분은 안 좋게 결별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양세병님 말씀하셨던 무릎팍도사 최고였죠. 네, 황금어장. 그 편을 자세히 보자면 거의 그 메시아급으로 이렇게 띄워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청년들의 멘토로 자리 잡았죠. 그때부터 확실히. 멘토 맞아. 그때 네. 한창 이제 멘토링 네, 이런 얘기에 그때 많았어요. 멘토 멘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방송 내용을 가지고 그때 또 변희재가 네. 안철수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물어뜯기 할 만큼 이제 그 고기가 많이 붙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됐죠. 일단 뭐 젊은 청년 벤처 사업가의 이미지, 특이한 이력. 예, 의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IT 사업가의 그런 커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다가왔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발명품 V3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무릎팍도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 해가 편승돼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죠. 당시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늘 보여줬던 네. 서로 막 이렇게 야합하고 네. 뒤에서 막 손잡고 아닌 척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비겁하고. 네, 그런 식으로 선배 뭐 학벌 같은 거 같이 따져가지고 학연지연 따지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마케팅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본인이 너무 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와는 대척점에 서 있어. 네, 라는 이미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안철수가 기존 정치를 많이 부정을 하죠. 네. 그래서 새 정치. 맨날 새 정치. 그놈의 새 정치. 얘기를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보여준 그 정치 행보는 과연 그게 새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끔 할 정도로 뭐 구태의연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치에 입문을 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동대표를 맡아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끌고 나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횡포를 일삼죠. 당론대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가도 부족한 상황인데 자꾸 그 안에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봤을 땐 미천이 슬슬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완전히 진보가 아니고 자기는 중도 진보다.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원래 친진보 성향으로 계속 가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자기는 중도고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고 정치에 썩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다 보니까 네. 자꾸 딴지를 걸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무리수를 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같은 당 안에서도 저쪽이랑 자기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옳은 소리를 했을 때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따라가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저쪽에서 옳은 소리 하는데 계속 그 부분에 딴지를 걸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너네는 정치질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항상 나오는 느낌? 치는? 정치하러 왔잖아. 네. 안철수가 꿈꿨었던 정치인의 모습이 과연 뭐였을까? 아직도 그건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네. 그가 말하는 새 정치가 무엇이었는가? 진짜 새? 새가 된 정치. 철새? 안철새. 결국 철새가 돼버렸지, 네. 결론적으로. 하여튼 기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호남 지역 기반의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국민의당을 창당을 해서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한 그 신당을 창당을 해서 대선까지 이렇게 노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뭐 국민의당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그 국민적 정서에 이반돼 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재 지지율 조사로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나서 국민의당을 선택했었던 건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실책들에 대해서 일종의 회초리를 드는 마음으로, 왜냐면 민주당의 본산이 어딥니까? 호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국민의당을 지지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호남 민심을 잡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할 때 정치인이던 당이던 네. 어그로를 끌더라도 어느 정도 관심이나 인기를 얻으면 뭐 수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당은 결국에 그 이미지와 관심 둘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해버리면서 중독. 네, 정말 확실한 중도로 가버린 거죠. 그런 거를 뭐 확실한 중도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장난이죠. 그냥 물에 물 탄 네, 건지 술에 술 탄 건지 뭐 네.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국민의당은 결국에는 이제 분당해서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돼 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제 대권에 2번이나 도전을 했었잖아요. 일단 2012년도에 결국에 이제 단일화로 끝나게 됐지만 18대 대선에 도전을 했었고 당시에 많은 지지율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단일화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문재인 당시 후보랑 토론회를 했을 때 결국엔 토론 실력이 형격히 떨어지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추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네, 그렇죠.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리고 좀 완숙한 모습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도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뭐 좀 신선하니까 이러면서 그래도 거기까지 포장해서 잘 갔었던 것 같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안철수가 좀 찝찝했었던 게 그 단일화를 하고 나서 뭐랄까 그 뒤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뭐 눈물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당시 지지하거나 그런 모습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마치 2002년 대선에서 단일화를 했지만 막판이 뒤집었었던 정몽주는 극단적인 부분이었지만, 뭐 안철수는 약간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방해를 놓는 듯한 그런 모습. 자기가 후보를 양보했었다라고 계속 생색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결국 그래서 2018년도 대선에서는 뭐 이제 단일화로 대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나서 이제 2017년 벚꽃 대선에 이제 도전을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예상과는 다르게 처참하게 3위에 그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죠. 근데 사실 그 2012년에 한번 대선 후보로서 토론회를 겪었다면 네. 2017년 대선 후보 때도 토론회를 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5년간 토론 실력이 하나도 늘질 않았어요. 오히려 퇴보됐죠. 네. 네, 퇴보된 데다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캠프에서 전략 자체를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네. 차라리 그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거 그 자기의 정체성을 상대방 후보에게 묻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왔다면 적어도 홍준표한테 지는 그런 부르는 겪지 않았을 텐데. 토론만 잘했어도 그 극우나 이렇게 극좌라고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 중도 표들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정알못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토론에서 말만 잘해도 솔직히 나는 너무 우쪽이나 좌쪽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었거든요. 야, 그래도 안철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토론 때문에 네, 그렇죠. 말아먹었죠. 예, 근데 토론 때문에 완전 날려먹었죠. 특히 토론에서 그 어눌한 말투, 그 쓸데없는 그런 막 질문들, 갑철수 안철수 사람도 몰랐는데 그 토론 보고 알았대요. 그게 저도 네, MB 아바타 몰랐어요. 저 MB 아바타. 네. 그러니까 괜히 지가 지 무덤을 3m나 판 거야. 저는 그게 약간 어떻게 보였냐면 전 애인의 찌질한 전화나 문자처럼 보였어요. 자니?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그렇게 싫어? 싫어. 이런 거 되게 확실하게 대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듣기는 싫은데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겠지? 없어. 그런 질문들만 계속 하니까 네. 진절머리 났을 것 같아요. 적절한 표현인 것 네.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면서 실추시켰고, 그리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실망감, 그 부추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당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안철수 지지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의외로. 아까 양세병님이 지적한 대로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인물을 보겠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의 민낯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토론회 보고 많이 이반됐어요. 이탈되고. 예, 그런 부분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대선을 홀랑 시원하게 말아 드시고, 아직까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새로 탄생한 문재인 촛불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방송 모두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안철수가 원하는 새 정치가 과연 이런 모습인가? 그러니까 아까 이 작가님이 짚었잖아요. 뭐 야합.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꾼의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안철수가 정치를 시작한 지 약 10년 후가 됐을 때 결국 본인도 그 모습이 되어버렸다.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스스로. 맞아요. 원래 중도 진보였다가 이제 중도 보수로 가고 있잖아요. 또 완전 보수는 또 아닌데 민주당에서도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당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이 네. 그 결국에는 그냥 대통령 해먹고 싶다라는 그 대권 욕심이거나 아니면 뭐 다당제에 대한 열망? 그거 말고는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사실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안철수당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기 스스로도 그러잖아. 자기가 네. 돈 많이 투자했다고. 네, 조직이라는 여러 사람이 모인 정당 느낌이 안 들고 안철수 사당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의 당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개인 기업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개인 기업을 이끌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오너 마인드. 특히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닫혀있는 오너, 오픈되어 있는 오너가 아닌 닫혀있는 오너의 그런 마인드가 계속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수직 구조로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은 군림한다. 계속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치하기 이전에는 계속 성공만 해왔고 네. 어떤 결실을 자기가 노력했을 때 얻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투자하면 성공이라는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치에선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은 되겠지. 저번에 한 번은 되겠지. 예.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잃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또 뭐랄까 소통 공감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도 비교를 해봐도 그런 부분에서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모습이 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KBS 고대영 사장이 나갔잖아요. 네. 그때도 이거는 또 새로운 적폐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했었던 말을 또 뒤집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새로운 적폐라는 단어도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했어요. 아니 적폐라는 게 오랫동안 빠뜨리는 거잖아. 그게 새롭대.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안철수가 사실 국회의원을 하게 됐을 때 얘기했던 게 국회의원은 5번째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말이 모든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엔 5번째 직업이기 때문에 6번째 직업이 뭔가가 있고 이거 나는 일단 던지고 시작한다는 느낌이 있고 네. 어쨌든 언젠가 그냥 내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이제 영향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그 민주당 당대표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갔다가 네. 계속 추락하잖아요. 그렇죠. 한없이 추락하죠. 네, 본인의 그 그릇이 넓지 않다.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면서 추락을 하고 있고. 네.
그 사실은 이제 당대표를 한다든가 하면은 원래는 당 내외로 챙겨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 대표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 대표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법안 발의에 사실 좀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법안 발의 숫자만 놓고 따졌을 때 법안 발의를 당대표들은 굉장히 못하게 돼 있어요. 막 해봐야 1년에 5개, 6개 이 정도밖에 못하게 되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진짜 굵직굵직한 법안을 다 내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CJ 같은 대기업이 영화관을 맘대로 조정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금지하는 영비법이라든가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되살리는 식으로 그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이라든가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세모녀법이라든가 신한염전 노예법 이런 거를 다 자기가 발의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이슈에 되게 포커싱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사회적 이슈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서 그거를 자기가 대표 발의를 딱 하거든요. 그 의회에서 그걸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하는가 보다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시스템에 가면은 이 사람이 올린 발의한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서 직접 보면은 사실은 똑같은 이름의 다른 법이 이미 민주당이나 그 정부에서 이미 발의한 법들이 있고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만 편집한 다음에 올리거나 거의 완전 그대로 올리는 식으로 일을 진행한 거예요. 학교 때 그 레포트 그런 식으로 베낀 새끼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점수는 높게 봤는데 법안 발의 숫자는 점수인데 그 점수에 목을 맨 나머지 자기가 실제로 해야 되는 직무는 팽개치고 반장으로서의 책임은 팽개쳐버리고 그런 학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보통 당대표 정도 되면 험지 출마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로. 내가 현직 의원이 안 되더라도 진짜 공격적으로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자신들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곳에 계속 당대표로서 공략을 하고는 그런 험지 출마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부산 쪽에 출마했었던 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험지 출마를 몸소 실천을 했었는데 안철수는 험지가 아니라 이제 편한 곳, 될 만한 곳만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의 지역구였던 노원 그쪽을 지속적으로 공략했었던 그런 부분 보이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까요, 과연? 6번째 직업이 혹시 서울시장인가? 2011년에 그냥 하시지.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었잖아요.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이 한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그냥 하는 말이죠. 그때는 지지율이 50%가 거의 넘고 그랬었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그때 했으면 뭐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해서는. 근데 그런 지지율만으로도 과연 당선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렇긴 하죠. 그런 지지율로만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안철수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겠죠.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엔 내 차례지, 막 이러면서. 약간 착한 느낌. 요번에도 아마 지분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본인이 이렇게 드림빌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버킷리스트 적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계속 하나씩. 죽기 전에 해야 할 10가지 직업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열하면서 이제 6번째 서울시장, 7번째 대통령. 10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통령 이런 거 말고. 엑셀 같은 거 만들어서 이번에 내가 양보했어. 이 사람한테. 여기 내가 다음엔 이거 할 수 있어. 꼼꼼하게 적어놔서 체크하고. 사업가도 원래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서로 그거 기브앤테이크에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 그리고 그분이 뭐 이제 예전에도 뭐 기업가적 사고방식 이런 강연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결국 그 대한민국에서 소위 성공했던 기업인의 그런 이미지 자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거를 자꾸 정치 쪽에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된다. 그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인풋이 있으면 바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험지 출마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일종의 정치적 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죠. 이번에 가즈아라는 용어를 또 공식수상에서 이게 건배사를 가즈아로 하셨다. 역시 트렌디한 분. 그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송병호님이 이제 그 저번 대선에서 이제 그 안철수 캠프에 그 비트코인 관련한 분이 이제 주요 요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트코인 규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안철수의 속셈은 뭘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방금 송병호님 말씀하신 굳이 가즈야를 외친 이유는 또 뭘까? 말투랑 잘 어울린다. 평소 말투랑. 진짜다. 아니 건배사 가즈야는 좀 그렇지 않아? 가긴 가야지 바른정당으로.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합당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제일 낮던데 그죠 지금?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뭐 한 자릿수 대에서 계속 헤맨 거는 뭐 한 1년 정도
된 상황이고 5%로 가장 낮던데 어쩔 수 없죠. 처음에 얘기했던 중도표가 네.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으로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제 그걸 합쳐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중도 진보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결국에. 네. 그게 사실 진보 쪽은 인물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친노, 친문 이런 식으로 가는데 보수는 아무래도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융통성이 확실히 있으니까 뭐 그거를 믿어보는 것 같기는 해요. 홍준표도 사실은 비주류였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 다 허용을 하니까 그거를 믿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안철수한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해요. 그게 저희 정치에서 봤을 때 최선의 흐름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인물이 너무 많다. 인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역 인물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 인물은 너무 많은데 마치 그런 거죠. 군대인데 그 장군은 되게 많아. 근데 실제로 싸워줄 병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벌로 쪼개지는 거죠. 뭐 정동영, 뭐 박지원, 안철수 뭐 이런 식으로 천정배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 본인을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 믿어주면서 창당했을 때 도움을 줬었던 많은 사람들 다 배신하고 또 떠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업가 마인드예요. 인풋을 얻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이 사업 버리는 거죠. 호남 쪽에서 엄청 민심 안 좋더라고요. 예. 국민의당은 실패한 사업,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지. 예, 그래요. 안철수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안철수가 원하는 새정치,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수많은 의구심만 남긴 채 현재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과연 안철수가 원한 게 뭐였을까요? 그 버킷리스트에 대통령 하나 써놓고 그거를 위해 달려가는 거겠죠. 뭐. 그 김영삼이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미래의 대통령이라서 중학교 시절에 그래가지고 뭐 친구가 그거 찢어가지고 뭐 멱살 잡고 싸웠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수준의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건가? 제 생각엔 그냥 내가 다 했다라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해볼 거 다 해봤다 정치판에서. 네. 저는 뭐 양세병님 의견이랑 좀 비슷한데 맞아요. 그 대통령 같아요. 자기가 이만큼 정치에 투자를 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아웃풋 그건 적어도 뭐 서울시장 내지는 대통령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생각하고 있겠죠. 예. 나는 장차 대통령이 될 테야 이러고 있을 거야. 가자. 예, 그래요. 안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MB 아바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박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또 MB 아바타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문재인을 이길 승부사 개혁가 국민의당 녹색 태풍 또 MB 아바타 박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인생이 성공이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 인생은 실패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쓸모가 없어졌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사람입니다. 예, 금주의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음식점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아, 음식점이요? 네, 제목은 백종원과 SBS는 서민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잡아봤습니다. 백종원이면은 그 설탕 많이 때려 넣으시고 네. 막 이러면서 슈가보이 아무튼 네. 후덕한 아저씨의 이미지로 알고 보는 뭐
뭐 어마어마한 자산가죠. 그렇죠. 예. 요새는 보면 대중매체랑 SNS를 타고 음식점들이 되게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 배달의 민족이랑 계약을 맺고 있는 한 식당 사장이 네. 여성 손님의 전화번호랑 주소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해서 문제를 일으켰었죠. 근데 이게 배민 측에서 식당 사장을 신속히 제재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제1원인이 그 사장이 해당 지역인 역삼 논현 그 등지에서 꾸준히 배달의 민족 그 어플 안에 있는 매출 1위를 할 만큼 네, 배민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던 식당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VIP구만. VIP.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언급할 식당들은 도리어 그 반대에 가까운 지점에 있는 그런 식당들이에요. 이게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2대 삼거리 꽃길에 있는 영세 식당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출연하고 있는 방송 백종원의 골목식당 요 제목은 SBS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죽은 상권에 자리 잡은 식당들한테 백종원이 직접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 장사가 흥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사업 컨설팅을 예능 프로그램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약간 외국의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요리사 지망생들 모아놓고 뭐 고든 램지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뭐 자수성가하게끔 도와주고 뭐 그런 느낌의 프로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 헬스키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같죠? 예, 뭐 하여튼 네. 그런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솔루션을 백종원이 제공한다는 것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 비판을 받았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수수하고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 뒤에 있는 그 자산가의 아우라. 그 프랜차이즈에 제가 봤을 때는 프랜차이즈의 불도저?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비판 중에 하나가 골목 상권을 죽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대표인 백종원이 무슨 골목 상권을 살리냐,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뭐 골목 상권을 망가뜨린 주범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제기가 됐었어요. 사회적 환원이야? 내가 이만큼 벌고 이만큼 갖다 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을 진출하면 네. 그 소위 말하는 저희 젠트리피케이션 속도가 가속화된다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요. 네, 골목 상권에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오면은 그 지역 작살나는 거는 뭐 한순간이죠. 간판을 바꾸든지 아니면 문을 닫고 나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현상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 방송에서 더욱 유념해 보아야 되는 문제가 또 있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방송이 리얼리티 쇼를 넘어서 실제 골목 상권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쇼가 공익적으로는 서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냥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그러니까 결과물을 연출하기 위해서 백종원은 마치 자기 요리에 설탕을 막 넣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가 골목 상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유명한 사람 골목에 왔다 간 효과 정도 아닐까요? 그 골목 식당이 엄청 잘 되겠죠. 이제 앞에 현수 막 걸어놓고. 백종원이 다녀가지고 SBS 플랜카드 뭐 이렇게 걸어놓고. 네. 예. 그 정도? 근데 이게 한국 음식 문화 자체에 대한 우려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상권에 대한 영향, 뭐 악영향까지 그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요. 이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저 초등학생 때 막 베스랑 황소개구리 막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걔네가 너무 세니까 네. 천적도 없고 그래서 마치 생태계에 그런 베스를 풀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 이어서 OECD 4위에 이른데요. 진짜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네. 그런데 게다가 이제 자영업자 생존율 자체도 엄청나게 낮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요식업 포함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진짜 높은데, 그리고 그런 가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는 와중에 그 가게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또 가성비 좋은 음식을 찾잖아요. 네. 그래서 파는 입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백종원은 그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알고 있어요. 자기만의 답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모습을 방송에서 다 보여주지만 그게 정말 근본적인 답일까? 에서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 한계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 프랜차이즈는 결국에는 그런 노하우를 돈 주고 파는 거거든요. 네. 간판과 노하우. 근데 그거를 거기서 진짜 솔루션에 다 녹여서 줬을까? 아닐걸요?
제 생각엔 그냥 이름만 바꿨지 본인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벌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이 식당도 내 거, 저 식당도 내 거, 나는 음식업에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좀 다른 맥락일 수도 있지만 작년 대학 축제에 갔는데 그러니까 저희 축제에 갔는데 네. 메뉴들이 다 백종원표 메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깻잎 모히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팔고 간단한 간식, 음식 이런 것도 다 그런 스타일로 파는 거죠. 만들기 쉽고 자극적인 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획일화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랑 어느 정도 상통하는 문제인데 여기 해당 프로그램에는 일반 영세 상인들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만 대도 얼추 이 사람하고 알만한 정도의 연예인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조 진행을 보거나 단순 출연자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이 백종원에게 코칭을 받아서 식당 사장님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업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그 연예인의 그 어려웠던 과거가 살짝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치면서 그러다가 이제 재기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모습을 방송국 측에서는 원했겠죠. 네, 정확히 맞추셨는데 이 골목식당 이전에 방영되었던 버전이 푸드트럭이에요. 백종원의 푸드트럭. 말 많았죠? 네, 이때 가수 차오루랑 이제 배우 이훈이 나왔는데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절실함을 어필하면서 저는 푸드트럭으로 꼭 자리를 잡아서 성공하고 싶다. 이걸로 뭐 되게 멀게 노후 대비까지 뭐 이런 다짐까지 밝혔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겪었던 부침이나 이런 절실한 다짐 같은 건 또 되게 드라마틱한 연출로 포장이 되고 또 뭐 연예 기사로는 이들의 뭉클한 진심, 절실한 뭐 이런 그런 걸로 포장이 막 되더라고요. 저 이훈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우연히 그 이훈 씨 그 푸드트럭 관련한 얘기를 어떤 분이 비판한 걸 봤는데 달고 보니까 전혀 그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뭔가 이슈의 중심에 서고 싶은 연예인의 그런 기본적인 성향과 그리고 전혀 서민들과 공감되지 않는 생활 수준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빈축을 많이 샀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샀지만 아무튼 방송에서는 마침내 이들이 사장으로 거듭나서 성공적으로 장사하는 모습을 정말 드라마틱한 연출로 잘 보여줬어요. 네, 그럼 거의 페이커 다큐 아닌가 그 정도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기사에 의하니까 이분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는 조용히 장사를 접었다고 합니다. 네, 방송 보여주기식이었군요. 아니 어쩐지 이훈 씨 그 뒤로 내가 알기로는 그거 무슨 이상한 운동기구 파는데 몇 번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방송국의 그냥 시청률 올리기 전략 정도. 네. 그리고 연예인의 이름 알리기 정도? 근데 거기에 뭔가 상인들을 들러리 시키는 건가? 그러니까 심하면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차오루 그분은 또 역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돈 스파이크와 함께 골목식당에 또 한 번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하겠다고. 근데 지금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예전에,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Y2K의 멤버래요. 고재근. 아, Y2K 모르세요? 네, 몰라요. 잘 몰라요. 그게 말 그대로 Y2K 2000년대 프로젝트 그룹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락 그룹인데, 일본인 2명, 그 형제인데, 고재근 씨 3명에서 Y2K라는 그 한일 합작 프로젝트 락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당시 히트 많이 했는데? 그 당시가 언제적 당시죠? 모르겠어요. Y2K 새천년, 2000년. 아마 양세병님 그때 꼬꼬마시죠? 네, 7살 때. 예, 한창 이제, 학교에 들어가네 만에 그런 얘기 하고 있을 때 나왔었던 그룹입니다. 5살 때군요. 네, 하여튼 Y2K. 새롭다, Y2K. 네, 그래서 여기 Y2K의 멤버 출신인 가수 고재군과 이제 개그맨 남창희 씨가 함께 그 2대 삼거리 꽃길 안에 식당들이 자리 잡은 길에서 또 새 식당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모든 맥락을 좀 따져보면 특히 그 방송 장면을 봤을 때 요리에는 전혀 연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분이. 네, 고재근 씨가 전혀 연이 없어 보였는데 여기서도 또 똑같이 그냥 절실함을 얘기했어요. 정말. 근데 이게 식당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경제적 절실함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송국의 카메라와 대중의 관심을 한 번 더 받고 싶다라는 그 정도의 절실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요즘 이제 비슷한 시즌에 그 라디오스타에도 출연을 했거든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름 말리기 차원에서 방송에 여러 개 이렇게 출연하는 게 아닌가. 그 방금 이 작가님 지적하신 대로 그 뭔가 창업에 대한 절실함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네요. 그쵸.
사실은 이제 그 2대 삼거리 꽃길이라 그러면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곳이니까요. 학교 앞 식당들. 네, 식당가. 학교 앞 식당들이니까 그 식당이 원래 어떤 식당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네.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서도 얘기가 되게 많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방송이 끝난 뒤에 그 골목 상권을 유지하는 거는 방송국이나 백종원이나 고재근이나 남창희가 아니라 정말 거기 원래 일하고 계신 영세 소상공인들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방송이 정말 좋은 계기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방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유념해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자칫 그냥 좋은 부분만 보여주기 될 수밖에 없죠. 방송에서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점도 많을 것 같고 예상치 못하게 전개될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네. 이게 되게 새롭게 생긴 포맷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 갖고 와봤습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도 이제 백종원 씨 관련된 요리 프로그램, 요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종편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좀 많이 좀 줄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재방송까지 포함하면은 네. 거의 채널을 돌리다 보면 하루에 한 번은 보는 얼굴이 백종원 씨 같고, 근데 그분이 이제 공중파 SBS와 진행하는 그런 갱생? 아니면 자영업을 도와준다? 컨셉을 잡아준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의라 하더라도 그게 맞는 행동인지도, 네. 저는 일단 백종원 씨 음식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가급적 안 가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가 있지는 않는데 방금 이 작가님이 지적하신 그런 비판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입니다. 예, 백종원과 SBS는 과연 서민을 살릴 수 있을까? 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금주 시사 두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송병훈 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네, 이번 주 제 시사는 인터넷 여론 조작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다 그래서 새 날이 왔다고 해서 사라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일베라는 사이트가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잘 살아있어 걔들은. 네.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최근에 지금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청와대 관련된 청원이 네이버 댓글 조작에 관련된 청원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소개를 자세하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일베 쪽에서 이런 글이 돌았어요. 재미교포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문 대통령 생일이었잖아요. 그때 광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도 광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광고를 뉴비씨의 팟캐스트인 정치 신세계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계좌를 8개를 뚫었고 그거에 이제 각 1,000만원씩 8,000만원을 모금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 광고비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횡령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일단은 사실하고 많이 어긋난 게 UBC 권순욱 대표가 밝힌 바에 의하면 계좌는 4개를 개설을 했고 그 계좌는 1,000만원이 한 개로 설정되어 있는 계좌는 맞대요. 이걸 다 합하면 4,000만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쓴 상태가 아니고 나중에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모은 건데 그 이벤트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거라서 자세한 건 아직 못 밝히는데 어쨌든 그 타임스퀘어 광고나 지금 그 역사에서 진행됐던 축하 광고랑은 무관하고 그거는 다른 지지자분들이나 그 미국 거주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신 거고 전혀 연관 없다고 이제 밝혔어요. 근데 일베는 마치 뉴비씨에서 그 자금을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이거 왠지 저희가 예전에 그 박정희 우표 대학생들이 막 한다고 그랬을 때 그거 있었죠. 이거 횡령하려고 한 거 아니냐, 수수료 이만큼이었다냐고 그 얘기했던 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법적 조치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UBC에서 밝혔고요. 예,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선의로 시작한 일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폄훼시키고 또 명예훼손시키고 왜곡된 사실을 전파한다면 일베가 원래 그런 놈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일벌백계 한다라는 거를 시범 케이스 차원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여론 조작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 내용인데요.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댓글 조작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거기 글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영상이 있는데 그 댓글이 달려 있어요. 이게 기사가 이름이 있는데 평창올림픽 남북 항반도기 앞세워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기사가 올라오면은 원래 이제 댓글이 달리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댓글을 달다면은 당연히 기사를 읽고 나서 댓글을 달거나 하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빨리 읽어도 한 1분 정도는 읽고 네. 생각을 해보고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하겠죠. 네. 헤드라인만 읽고 들어가서 댓글 단다가 쳐도 한 1분은 걸리죠. 그렇죠. 그래야 정상인데 예. 그 기사가 딱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올라와서 그 댓글이 4천, 5천 막 이렇게 막 추천수를 막 받아요. 그래서 그게 1등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네. 영상 길이가 2분 30초인데 2분 30초 만에 추천이 750개가 올라가는 영상이. 그거는 그 기사 밀기네. 딱 봐도 밀기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올려주기 위한 거죠. 예. 그 댓글 내용이 뭐냐면은요.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국민? 일베? 일베도 뿔났어? 그런 식의 비판성. 비난이죠, 그 정도는. 네, 좀. 근거가 없잖아. 네, 근거 없는 비난성 댓글이. 예.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1, 2, 3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 쪽이.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네. 그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추천수를 임의로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 비난성 댓글만 볼 수 있게끔 노출을 시키는 효과. 그런 걸 노리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제 그걸 분당 경찰서에다가 네. 자신들을 직접 수사해달라고 오히려 본인들이 요청을 했어요. 아, 우린 깨끗하다. 네, 우린 깨끗하다. 우리의 의도가 아니다. 네, 네. 네. 아, 당연히 거기서 했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요.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죠. 추천을 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이디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건 그런 아이디들을 무단으로 탈취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걸 자동으로 로그인한 다음 추천만 하고서 브라우저로 로그아웃하는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건 그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만큼 또 그 포탈 자체가 보안이 그만큼 취약하다. 네.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로그인한 다음에 추천만 하고 로그아웃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걸 안 막아둔 게 좀 이상한 거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문을 허술하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 나 도둑 들었어요. 우리 집에 도둑 들었는데 신경 안 쓰다가 사람들이 야, 넌 도둑 들었는데 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냐. 그리고 너네 집에 든 도둑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도 털고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겠소. 뭐 이런 느낌?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찾아본 것 중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추천을 해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네.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추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어떤 분이 했는데 네. 그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어떤 기사에다 댓글을 이렇게 단 거예요. 문재앙은 문재인 재임 앙코르라는 뜻이다. 이거의 준말이다. 라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네. 예. 근데 사실 좋은 쪽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지지자들도 그걸 막 되게 열광적으로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감 자체도 좋지 예, 않고. 예. 근데 그 문재앙이라는 글자가 맨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추천을 2,000개를 받아가지고 2위로 네, 댓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반대되는 댓글을 쓰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역이용하는 거지. 예. 네. 이분이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이 아직도 활발하게 작동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들 뭐 이 이유다 저 이유다 다들 갑론을 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여론 조작이 메이저 언론에서 조금 약해졌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 제가 봐도 그래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실제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지지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주는 단체가 아직도 남아있고 네. 그런 게 인터넷 상에서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봤고 지금 김어준 총수께서도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명박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네이버다. 그렇죠. 네, 조만간 또 많은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면서. 네. 아직까지도 여론 조작은 있다.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촛불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성숙하게 됐고 이명박의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성숙도를 높여놨다. 사람들이 열받게 해서.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고 스스로 찾아내게끔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준 거. 이명박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봤을 때 가까이 쏟아져 나오는 언론의 기사라든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 이명박근혜 기간에 못지않게끔 횡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명박이 끝나면 네이버다. 다음 차례는 그 부분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네이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끝이 어디인지 몰라도 한번 치 어딘지를 한번 밝혀내는 것도 우리의 임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줄기에는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원천이 어딘가 그게 궁금해지네요. 네. 그 원천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 민주시민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송병훈 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금주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세 번째는 양세병 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양세병 님? 저는 최저임금 핑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나서 갖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핑계요. 최저임금이 너무 핫이슈잖아요. 핫이슈죠? 네, 제가 하려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알바생들 3,0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2명이 아직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대요. 근데 뭐 그런 문제도 못 받은 사례들도 많고, 근데 그거 말고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피해라면서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어떤 회사를 사례로 보자면, 월 15만 원의 식대를 주던 거를 이제 주지 않고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고 생산량은 그런데 지금보다 30% 늘린다는 그런 방침에 다들 사인을 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네요. 예, 이미 최저임금으로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동의서를 다 받으러 다니는데 이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고 회사에서 밝혔다고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최근에 청소 노동자들을 알바생들과 학생들로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서울에서만 주요 4개 대학에서 동시에 일어났는데 아마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울에 딱 주요 대학들 있잖아요. 연대, 고대, 홍익대에서는 일단 청소 노동자들의 정년 퇴임이나 그 빈자리 아니면은 뭐 권고 사직을 파트타임으로 채우고 있고 그리고 그 세 학교 말고 다른 한 학교에서는 이거를 대학원생들의 자체 청소로 너무 심하잖아요. 대학원생들이 안 그래도 그 교수님의 노예가 된다고 다들 그러니까요. 학교에 발 닦게 막 다 이렇게 노예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청소까지 시킨대요, 세상에. 근무 환경이 되게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대학원생에게 강요가 되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서울의 대학교들만 얘기한 거니까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더 심하게 번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청소 노동자들의 그런 시위들도 굉장히 요즘에 많고 네. 그런데 대학에서는 이게 등록금 동결, 뭐 입학인원 감소 네. 그리고 재정 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대학들이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 적립금이나 등록금 수입 모두가 증가했대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한 대학에서 이런 문건이 공개되는 거죠. 정년 도래 인력에 대해선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 증가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런 거를 그 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학 다 없애야 돼요. 진짜. 그렇게까지 가나요? 왜냐하면 사학들이 자꾸 그런 배불리기 있죠. 재산 불리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악용하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네, 이 돈 없다는 대학의 적립금은 8조 원이었습니다. 어쨌든 8조 원? 네. 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회사나 심지어 대학들까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쯤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회에서 상담 전화가 이렇게 받는 걸 보면 이 문제가 가장 빈번하대요.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각종 수당 같은 거를 기본급 계산에 포함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인력을 감축시키고 뭐 권고사직 정리해고 사유로 뭐 다 인건비 인상을 얘기하면서 사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휴게 시간을 확대시키는 등의 그런 꼼수들을 계속
사업장에서 부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에 더불어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그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여파, 민심의 불안, 최저임금의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언론들이 요즘 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얘기한 모든 일들이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고작 1시간에 1,060원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억지고 핑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때 우리 한번 최저시급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정부에서도 나름 지원을 해놓고 지원 방향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그걸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언론이 문제야, 언론이. 맞아요. 예. 불안감을 자꾸 증식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죽지도 않은 경제 계속 죽었다고 하는 게 언론이었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점점 좋아졌는데 실제로는 사실 계속 한 번도 하락한 적 없이 국내 한국의 경제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다들 죽어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언론이 자꾸 그런 프레임이죠. 최저시급을 인상해서 눈물 짓는 소상공인. 근데 이게 약간 그 왜 19세기 그 영국 소설 같은데 보면은 네. 막 이렇게 노동자가 막 되게 뭉개지고 네. 사업가들 막 와 이렇게 탐욕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그런 소설들 있잖아요.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근데 거기서 약간 그런 사업가들이 취하는 스탠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우리 되게 힘들어. 네. 우리 아껴야 돼. 재정난이야. 근데 그거 너 탓이다? 최저임금 너 많이 받아서? 약간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네가 광산에서 석탄을 캘 때 쓰는 양초값을 떼겠어. 월급에서. 맞아. 뭐 그런 느낌. 네. 똑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돈 없다는 대학의 8조 원의 적립금도 네. 그리고 작년보다 200% 증가했다는 임대료나 뭐 대기업의 횡포, 불공정 계약 같은 것도 아니라 그 최저시급 인상만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 게 주의해야 되는 언론의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정말로 그 1,060원의 인상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긴 하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나라 경제의 뿌리부터 다 잘못된 거죠. 네,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진짜 그거는 말 그대로 고쳤을 수 없는 나라야. 망한 거죠, 저희 나라. 네. 이미 망한 거야, 망한 거. 다스도 있고 박근혜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만큼 지청하는 거 보면. 그럼요. 이명박 박근혜 기간 동안 버텨낸 나라가 시급 1,600 얼마 올렸다고 해서 망한다면은 이상한 나라지.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말 밑바닥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도 사실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밑바닥 자체가 그 정규직 밑에 비정규직이 있고 그 밑에 뭐 계약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서민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최저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는데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소상공인들 아니면 서민들은 굉장히 마이너스의 삶, 돈을 계속 벌어도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살고 또 위쪽에서는 배불리 먹고 하니까 결국에는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저희의 상황이 사실 소득 불평등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한국 경제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뭐 탕진잼 얘기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푸어족, 워킹족 나오고 이 소득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가장 밑바닥, 가장 시초가 최저임금의 인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복지의 확대도. 네. 그리고 심지어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 최저임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심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얘기 안 한 사람 없어요. 네. 다 얘기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궁금하면 솔직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낮은 이 땅 위에서 세워져 있던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너지는 거면 무너지는 게 맞다고 봐요. 새로 다시 선순환이 되도록 고쳐져야겠죠.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경제를 사는 그런 소시민들의 최저임금이 플러스 삶을 살아야지 지출이나 뭐 공급 수요 뭐 이런 것들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최저임금의 1,060원 인상을 가지고 결국에 몇 년 뒤에는 저희가 이런 애 저런 애 중내 경제가 중내 해도 1만 원 시대가 오기는 할 거잖아요. 그럼요. 결국에는 오는 거 자명한 거죠. 네,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너무 언론 플레이에 막 노란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언론이 이제 그렇게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기만책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최저시급 때문에 사업이 위태위태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본사의 갑질 횡포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임대료나 그런 부분들이 더 지출폭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더 절실한 거지. 지금 최저시급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이 흔들린다. 뭐 나라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언론들의 말은 제 귀에는 그냥 개소리로 들린다. 개개인의 사업장이 조금 어려워질 수는 당연히 있겠지만 예, 그렇죠. 그게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이라서 그것만을 공격하고 그것만 혼자 괴물인 것처럼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학이나 그 사업장들이 네. 하루빨리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은 당국에 의해서 조사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꾸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명을 해놓은 상태고 그런 식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데 자꾸 비정규직으로 그 전환시켜가지고 본인들의 그 수익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괘씸하네요.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 최저임금을 가지고 온갖 핑계를 대고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언론들의 행태. 결국 이게 무엇이냐? 현 정부를 발목 잡기와 더불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기업들의 논리.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새날 소유방송 109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운 모습 보고픈 얼굴 모두 함께 여기에 있네 작은 천국에 리미티드 에디션 희소성 남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나만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 느낌 때문인지 쇼핑을 할 때면 한정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갖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희소성이라는 것이 물건을 살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린 이미 나만 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성격, 또 가족,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온리원 아이템인 내가 손대거나 행동하는 순간 최고의 희소성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나만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나. 리미티드 에디션이 없어도 이미 그 존재로 내가 제일 소중한 이유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KTX로 돌아가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으로 일하고자 싸우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행복은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있다고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연말 연시 지나면서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각종 사고들도 있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나인 회식, 이게 사실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노동법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회식을 하다 보면은 과한 음주가 항상 따르고요. 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관련해서 노동법으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사회 문화, 관습상 회식이 사실 저희한테는 업무의 연장선이잖아요. 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야 오늘 회식이다. 빠지는 사람 없도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기존에 약속 있던 걸 모든 것을 다 취소하게 하고 같이 함께해야 되는 좀 의도치 않게 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회식 사실 업무 연장 맞죠? 예, 업무의 연장에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법적으로도 이제 그게 나타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이름 자체를 붙이려면 사업주 또는 이제 사용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직장 상사급이 되는 사람이 회식이란 자리를 개최하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해서 주관하고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요런 3가지 정도를 가질 수 있어야 이제 회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회식의 정의가 따로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회식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3가지를 갖춰져야 회식이고 그 외에는 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직장 내 동료 또는 그 상사와 밑에 있는 직원들 간의 어떤 개인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직장 내 동료들끼리 또 직장의 공금으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식 중에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사건 사고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과음이 항상 꼭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그것이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회식 중에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그것이 좀 중한 사건, 사망이라든가 중상에 이를 정도의 그런 사건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참여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기 때문에 이거 산재로 처리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그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항상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다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현재 법원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노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떤 것이 적용이 되고 안 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살펴볼 때 강제성을 띠는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가, 또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원칙 판례를 통해서 나와 있는 정리해 볼 수 있는 대원칙은요. 회식 중에 사고가 산재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행사나 그 모임의 주체자가 누구냐. 즉 그 주체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의 어느 부서의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주최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 주최하는 목적. 사람이 항상 그 상급자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급자 정도가 아니라 어느 부서장 또는 전체 회사를 어느 정도 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과장이 대리 뭐 이렇게도 상관없지 않나요? 과장이나 대리 정도는 부서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과장이 그럼 대리들 다 모아놓고 회식하는 것도 회식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가능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과장이 어떤 그 사업주나 사용자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를 들어 영업부 과장 이하 직원들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회식 한번 해 하면서 법인카드를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체자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도 중요한 거죠. 그것이 뭐 이제 다 자기들끼리 어떤 그 친목 도모라면은 이것은 당연히 업무와 연관성이 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상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자리다. 라면은 충분히 산재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또 그리고 이제 참가 인원 범위. 이것이 이제 이제 강제성하고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전 직원 내지는 특수 부서의 직원들 전체 이렇게 그 사용자 측에서 지정을 해줬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네끼리 자리를 갖는다. 이것은 그냥 사내의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참가의 의무성이 강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기인한 발생한 사고다. 이거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거죠. 따라서 일단 그 사례를 한번 좀 보자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회식과 이 술이라는 게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회식은 아무래도 술이 안 따라올 수가 없다 보니. 그럼요. 네. 그래서 회식 참여 중에서 이제 음주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회식 도중에 이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요즘 같은 겨울철이 딱 해당되는 상황이겠죠. 요즘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 그 강추위가 진짜 어마어마한 강추위가 지금 일주일 가까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에 이제 회식 갔다가 바깥에 나왔을 때
그렇죠. 얼마든지 이제 미끄러짐이 더군다나 술도 발생할 수 한잔 있죠. 했겠다. 약간 중심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래서 미끄러지면은 이제 주로 이제 엉덩이라든가 아니면은 발목 이런 부분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그 사건에서 산재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 자체는 그 회식 도중에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지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일탈 행위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산재로 인정된다. 그렇죠.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회식 도중에 발생한 그 사고의 경우는 이것이 이제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고의성이 있는 범죄 행위가 아닌 한 또한 근로자 측의 과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회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 회피를 최대한 안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노동자가 자기의 어떤 과실이 좀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경합이 되더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이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회식 중에서는 이 역시 문제가 과음인데요. 이 과음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회식하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올라가고 또 사람이 술을 마시면은 술을 마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사용자 측이 또는 이제 상사가 그 과음을 않도록 제지할 수도 있어요.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괜찮다고 오늘 술 안 취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더 많이 마시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산재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술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누가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뭐 권했다, 난 괜찮다 이렇게 오간 대화들이 사실 뭐 그대로 녹취돼 있지 않는 이상 정말 짜고 치면서 그 사람 산재 인정 안 해주기 위해서 야 그 사람이 지하기 혼자 객기 부린 거다라는 식으로 좀 말 맞추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점이 이제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산재를 인정받기에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가 되긴 합니다. 결국 이거는 약간의 좀 법적인 것을 떠나서 평소에 직장 내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느냐와도 좀 직결이 될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평소에 뭐 부하나 아니면은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 좋은 그 평가를 받고 있고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도와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설령 좀 과음을 했다 하더라도 과음 별로 안 했었어요. 이렇게 좀 옆에서 증거로서 증언 진술을 내준다면 좀 더 좀 그 확률이 높아갈 수 있죠. 산재 처리에도 이게 그동안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했는가가 좀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네, 또 다른 음주 때문에 원인이 된 발생 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사례를 또 하나 보면요. 회식 자리에 이제 참석하던 중에 이제 2차 회식 장소까지 2차까지 가자. 상사 또는 부서장이 2차 가자 해서 갔어요. 그럼 그 2차 간 자체는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을 계속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2차 장소인 단란주점의 건물 계단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그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를 했는데도 과음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없고 그리고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가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갔다 오는 거 이거는 이제 회식 과정에서 충분히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좀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과음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그 분위기에 따라서 순행하다가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과음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과음을 했느냐 아니냐 자체는 전반적인 그 자체 내에서 발생한 비용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예, 우리 회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주로 이제 법인 카드 또는 사용자 측의 카드를 가지고 회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증거가 다 남는단 말이에요.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뭐 안주는 얼마 시켰는지 그 액수를 보면 충분히 과음했다 인원수 대비했을 때 그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머지 동료들은 과음을 안 했느냐 2, 3만 과음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그것이 강압된 분위기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게 참작이 되지만 혼자 취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절제했는데 이 사람만 좀 폭주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회식과 술 뗄 수 없지만 또 이제 회식을 보통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하느라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회식을 하는데 네. 오히려 음주 때문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신체적으로 가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술을 마시면 쥐약인 그런 질병을 기존 질병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술 자체가 더 독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평소 이제 과로 또는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심질환과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부서장급 정도 되니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윗급 상사가 주최한 그 회식을 참석했는데 이제 3차까지 가는 강행군을 했죠. 이 상태에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에 해당하는 완전히 그 만취를 한 상태죠. 사실 0.4%면요 거의 뭐 진짜 치사량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이 0.1%잖아요. 네, 0.1%를 초과하면은 만취 운전이다라고 보는데 0.4%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진짜 그냥 건강한 사람도 이 정도 먹으면 진짜 술 때문에 죽었다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양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갔다가 다음날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 이제 법원의 판단은 업무와 관련된 행위인 회식에서 과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사망. 끔찍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은행의 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고속으로 이제 승진하던 중 고속 승진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보통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죠. 심하게 스트레스 받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승진 대상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 충격이 굉장했죠. 그런 상태에서 마침 이제 송년회 및 승진자 축하를 겸해 회식 자리가 마련됐어요. 자, 그러니 고속으로 잘 나가다가 자기는 승진이 안 됐는데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승진해서 그 사람 축하 위한 자리에 갔으니 스트레스 더 심하겠죠? 왠지 지금 기분도 더 안 좋고. 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술을 평소보다 더 마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 이 시름을 잊고자 막 그렇죠. 들이키셨겠죠. 그렇게 들이키다가 이제 만취를 해서 귀가한 다음에 다음날 급성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실적에 대한 부담과 또 과로 그리고 이런 그 스트레스, 승진 누락에 대한 탈락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기존 질환을 더 악화시켜서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금융권 분들이 이 숫자로 매일매일 압박해오기 때문에 부담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께는 진짜 회식, 음주가 정말 쥐약이겠네요. 네. 많은 분들 사실 스트레스 안 겪으시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을까요? 그런데 이런 회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신체적으로도 더욱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례만 쳐다봤는데도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네. 그 밖에 다른 사례를 보면은 이제 회식을 끝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죠. 정신을 붙들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잘 안 붙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또 있습니다. 결국 이제 회식 도중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경우는 회식 이제 딱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집에 가는 과정에서 그 직전까지는 자기가 멀쩡했어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런 경험 몇 번 있는데 그렇죠. 이제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에 훅 네. 필름이 끊긴 경우 있거든요. 이제 동료들과 함께 있거나 상사랑 같이 있으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혼자 집에 오게 되면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 긴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취기가 확 올라오죠. 그렇죠.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회식을 마치고 이제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회식 장소, 마지막 회식 장소에서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제 걸어가던 중에 요즘처럼 이제 또 추운 그 맹추위에 그 빙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미끄러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만취하다 보면 빙판에 대한 인지를 못하거나 인지한다 하더라도 무게중심을 제대로 못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건에서 이제 법원은 회식과 그 사고 간의 시간적인, 장소적인 관련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봤고 귀가 경로와 방법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또 겨울철에 회식이 끝난 후 귀가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위험이 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것은 충분히 들어간다. 그리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노동법이 어쨌든 산재 법이 좀 법률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고 세세하게 따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이 관련성, 또 가는 방법이 적절했나, 그리고 뭐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인가, 이런 것까지 다 따진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정말 천재지변같이 정말 예견될 수 없는 것들은 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일로 인해서 난 사고는 이것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번 올해부터 바뀌는 거 하나가 떠오르죠. 출퇴근 도중의 사고도 이제 산재로 네. 인정해주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퇴근길에 뭐 퇴근하다가 시장을 잠깐 들른다든가 이거는 통상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까지 산재까지 인정이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도 그 퇴근 중의 산재 법리를 이제는 범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산재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단 하나 예외가 이제 조심할 것이 있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모든 직장인들이 이 과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함께 마셔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음을 했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남들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뭐 나는 오늘 좀 기분이 나빠 해갖고 혼자서 막 들이키고 원샷 남들은 반 꺾어서 마시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이제 아무래도 사업주 측에, 사용자 측에 제재나 만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도를 넘은 과음을 했을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과실이 그렇게 되면 더 크겠네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과실까지는 봐주는데 그 과실이 사업주 또는 사용자 측에서 만류하고 제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혼자서 뛰어넘은, 그것은 과실이 너무 크다라고 좀 보는 것이죠. 네. 과음이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갑자기 뭐 균형을 잃어서 빙판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술을 먹게 되면 우선은 정신이 혼미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긴 사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보자면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은데요. 그 사업주가 주최한 송년회에 참석하고 도보로 이제 귀가하던 중에 이 과음 탓에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실족해서 도로변 옆에 있는 또랑으로 빠진 거예요. 겨울인데. 그러니까 이게 도랑에 빠졌는데 굉장히 차잖아요. 그 상태에서 일단 정신은 들었어. 가까스로 이제 다시 도로변으로 올라왔는데, 이 몸이 축축하게 그 젖은 상태에서 술이 너무 취했으니까 이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거 결국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죠. 그러네요.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송년회에서의 그 음주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봤고, 마찬가지로 그 과음의 원인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함께 과음을 하는 분위기에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측의 과음이라는 과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오늘 노무사님이랑 이렇게 살펴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계절도 많이 타네요. 과음, 회식, 뭐 회식은 항상 사시사철 뭐 1년 내내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잘못 뭐 빙판길에 넘어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밖에서 한 데서 이제 잠이 든다든가 했을 때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위험에 빠지고 산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결과가 굉장히 치명적이죠. 거의 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추울 때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렇게 추울 때는 사업주 측에서 일단 회식을 금지시키는 그렇죠. 원천 차단을 좀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예방.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시더라도 1차에서 간단하게 반주 정도에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음식을 먹는 정도로 하고 빨리 끝나고 빨리 보내주는 거.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그 옛날처럼 뭐 2차, 3차 이렇게 다음 날까지 달리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연극을 관람한다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그렇죠. 좋죠. 뭐 볼링을 함께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회식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뭐 회식이랑은 사실 술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가 한국인 특성상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음을 터놓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는 술이라는 게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술이라는 게 굉장히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객관적이기보다는 좀 주관적으로 그런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라고 많은 관용을 베풀기도 하는 부분이 분명히 회식과 술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뭐 법원에서 판례도 그렇지만 뭐 음주를 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뭐 생겨난 범죄나 또 뭐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뭐 술자리니까 뭐 두 분이 뭐 친목 도모를 위해서 그냥 만나다가 생긴 일이다라고 좀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노무사님이랑 이걸 살펴보면서 굉장히 그런 애매한 부분이 이 산재 처리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을 거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분명히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노동자들이 평소에 그런 포인트들을 다 기억하고 회식을 임하거나 그렇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또 기억한다 하더라도 술자리에 마냥 술 들어가게 되면 이성을 놓치니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술 마시면 이성을 잃는다는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식에서 이런 사고도 나지만 또 사건도 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직장 내 성추행 같은 성희롱 맞아요. 발생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과음이에요. 술자리 사고가 참 모든 것의 근원이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 가급적이면은 회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또 회식은 회식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순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음을 안 하도록 사용자가 가급적이면 직접 참석해서 과음을 안 하도록 제지하거나 만류하는 그것이 일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노무사님을 살펴본 게 이제 산재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장받는 것보다는 사실 미연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좀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 그리고 술 권하기 또 회식에서의 뭐 참석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부연님께서 세월호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주위에서 뭔가 노동 문제에 관해서 상담을 많이 해주신대요. 사실 부연님 주위에 사회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 청년들. 네. 그분들이 정말 노동법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 사실 자체도 모르시는데 부연님께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도 막상 노무사님 뭐 연락처를 드려보다 보면은 한 명도 그렇게 같이 노무사님 상담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업계에 소문이 날까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업계에 소문이 날 수 있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그 노무사를 통해서 노동부에 이제 진정이라든가 혹은 뭐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안갚음을 하려고 사업주가 같은 동종업계 사업주 간에 누구누구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소문을 소위 말해서 그것이 이제 블랙리스트인 거잖아요. 사업주 개인이 예. 뭐 모르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리스트. 그러니까 근로자 측이 모르게 네. 청년 노동자들이 모르게 만드는 그런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업계에 소문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그런 상담을 받은 노무사가 절대 그 내용을 다른 타인에게 유출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노무사님한테 상담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노출된다는 거는 사실은 좀 큰 너무 기우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상담한 자체는 그리고 노무사들도 어쨌든 모든 직업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에 자기가 알게 된 개인의 비밀들은 그것은 지켜야 될 의무로서 모든 직업인에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상담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담을 안 가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사업주가 그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 경우는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게 참 힘든데요. 근로기준법에도 분명히 취업방해 금지라는 조항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사업주 간에 공유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항상 말씀하시는 녹취, 녹음 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 사업주의 발언을 유도한다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 어렵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다른 업체로 이제 다른 그 전직을 하게 될 때 동종업계로 아무래도 가는 경우가 대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하고 이제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제3자도 알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는 게 특히나 청년들의 직업은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10대 초반 때 그리고 20대 후반이나 30대, 40대 때 가면 또 전혀 다른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담하는 자체에 대해서 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담을 뛰어넘어서 노동부에 자기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자체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세상은 이제 점점 올바른 방향으로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현님께 그런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노무사님을 가까이 하는 건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쌓고 앞으로 뭔가 부당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한 그런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과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좀 설파해야 되겠어요. 네. 됐습니다. 결론은 쫄지 마! 이겁니다. 네. 오늘도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노동상식 나누는 시간 만들어주신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푸나 삼촌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보현님, 푸르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됐어요? 네, 정말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해 주시는 그런 코너로 약간 좀 변질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 팟캐스트 방송 5년째 하면서 안 다뤄본 분야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 인공지능이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정말 이제까지는 정치 쪽에만 좀 빠삭하시지 않았나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싹 날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연들 중에서 푸나님께 질문할 고민은 뭔가요? 오늘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누구나 과거는 있죠. 네, 누구나 과거가 있죠. 잠깐만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갓난아기들이 무슨 과거가 있어? 누구나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뱃속에서 어떤 과거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뱃속을 기억한다고 하던데 6살까지 저보다 어린 분들 몇 명이랑 같이 한 술자리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옆에 있던 대학생이 제가 사실 술을 잘 못 마셔요. 한 2병 정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2병 마시는 걸 조금밖에 못 마신다고 얘기하다니 술 정말 잘 마시는 분인가 봐요. 술 정말 잘 마시네요.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저도 모르게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2병이 많은가요? 제가 대학교 때는 소주 3병 마시고 아침 9시 수업도 잘 가고 이러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도까지 말을 해버렸어요. 막 이목이 집중됐죠. 근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과거를 자랑하고 있지?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소주를 3병 마시고 아침 9시 수업도 잘 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자랑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이런 저를 처음으로 봤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막 초면이었거든요, 다. 뭐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는 아닌데? 왜 술 마시는 걸 잘 마시는 걸 자랑하고 싶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 과거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끼워 맞추는 게 왜 그런 건가? 정말 질문을 굉장히 독특한 걸 가져오는데 이거 즉석에서 대처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제. 이게 정말 난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2병 마신다고 한 그 친구가 뭔가 질투심이나 뭐 이런 걸 불러일으켰던 건 아닐까요? 어떤 승리 욕구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2병 마시는데 조금밖에 못 마시는 거고 사실 내 주변은 막 4-5병씩 마셔.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저도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이러면서 지금은 반병도 못 마시거든요. 근데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경쟁 심리 더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느껴지는 일종의 동질감일 수도 있거든요. 그 주제와 대화에 있어서 나도 공통점이 있나를 먼저 찾아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니들이랑 친해지고 싶다. 요 마인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만 그렇게 술 잘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과거랄까 그런 게 있어 라고 말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둘이 막 대화하고 있는데 그 대화에 전혀 관심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뭔가를 대처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동떨어진 섬처럼 느껴지게끔 만드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순간적으로 공통점을 찾아냈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그 동화하려고 하는 일종의 끼어들고 싶음? 같이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뭐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예전에 술 좀 먹었죠. 또 알려드릴까요? 진짜 얼마나 먹었는지 말술로 마실 때 이걸로 배틀하는 건가요? 소주 지금 2병? 이게 지금 소주 한 5병 정도 먹어요. 기본. 어떡해. 그 다음에 500cc 생맥주 있잖아요. 요거를 한 5잔에서 한 7잔 정도 마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3차를 가가지고 소주 한 병으로 해장을 하고 끝내는. 이 정도는 돼야지 무슨 소주 2병 가지고. 그렇게 마시면 제정신으로 집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술을 내가 어느 정도 먹는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는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필름 끊기지 말자. 전화나 또 다른 길거리 지나가다 누구한테 시비 걸지 말자. 계속 내가 술 먹고 할 수 있는 이불킥 안 하려고 엄청난 그 술 먹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압박을 하죠. 그래야만 실수를 안 합니다. 그 정도 먹으면. 근데 소주를 얼만큼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간 동안 먹었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내에 소주 5병 먹으면 그냥 가는 거고 한 5시간 동안 1시간에 한 병씩 먹었다 그러면 그렇게 취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몸은 술을 계속 축적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 알코올을 해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술을 이어서 마시면 그렇게 많이 취하진 않죠. 어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주량은 하루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끊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술이 안 깬 상태로 계속 지속돼서? 그러니까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일주일 단위로 하게 되면은 이제 간이 해독되고 뭐 다시 내일도 연달아 마시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에 넣겠다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내 현재의 위치가요 굉장히 높고 또는 정반대로 굉장히 낮을 때 과거를 끌어들여서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지금은 성공했지만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고요. 반대로 아주 잘 살았었는데 못 살게 되면 과거를 끌어와서 나 옛날에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 심리가 또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결국에는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과거에 대해서 한 번쯤 두 번쯤 반추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어쨌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근데 그게 무용담처럼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듯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좀 싫지만 그런 정도는 귀여운데 뭘 그런 걸로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랑 지내요. 근데 그런 날은 되게 특이한 경우였던 거예요. 저보다 어린 분들만 있는 초면의 자리. 근데 거기 가니까 제가 막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쪽으로 발달이 안 됐어요, 사실. 근데 어린 분들이랑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책임질 것도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 상태를 저는 인식은 못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여기 끼고 싶으니까 나도 옛날에는 내가 대학생 때는 그렇죠.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인식하기로 막 어르신들이 막 꼰대 애들이 뭐 나 왕년에 말이야 뭐 이랬던 그러니까. 것을 나도 모르게 나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 회사에서 부장님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나도 옛날에 20대 땐 장난 아니었어. 술 진짜 잘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 때 그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나도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다 이런 거 그런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뭔가를 다 일반화시켜서 똑같이 한 무더기에 몰아넣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한 꼰대 아저씨 이 말도 꼰대 아저씨 입장에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좀 그 진정성 이해해줄 만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로 약간 몰아붙여서 그 가치를 다 깔아뭉개려고 할 때 그 무시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군대에서 축구 좀 한 이야기를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일부러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꼰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꼰대랑 사실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친해지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 땐 몰랐거든요. 그게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를 마주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질 때 갖다 쓰는 거 좀 조심하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너무 길어서 문제지 짧게 이야기하는 게 뭐가 낫까요? 근데 그래도 또 스스로 또 깨달음을 얻으셨다니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여성과 룸사롱. 오, 이거 좀 어려운데. 제가 남초 사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35명 중에서 5명만 여자고 30명이 남자인 이런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도 공대를 갔잖아요.
80명 중에 70명이 남자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연구소를 다녔죠. 3년 동안. 연구소도 계속 남자들만 많고 회계 보는 언니 한 명이랑 연구소에는 제조팀에는 맨날 저만 여자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회식을 하면은 1차 때 밥 먹으면서 반주하고 2차 때 맥주 마시잖아요. 그럼 3차 때 가면서 저를 집에 가라 그래요. 본인들은 어디 갈 데가 있대요. 그리고 저도 안 갈 건데 저도 데리고 가세요 막 이러면 그날은 그냥 노래방 가고 그냥 파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면 다음날 그런 데 갔다 오는 거예요. 룸사롱이라든지 뭐 카페라고 부르는 그런 성매매업소 이런 데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는 오라버니들, 같이 일하는 오라버니들이랑 친하니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어제 어떤 서비스를 받았다. 아이씨, 뭐 그러네, 저. 회사 안에서 그런 얘기까지. 왜냐면 친하니까. 투머치 인포메이션 아니요? 제가 또 궁금해하긴 했어요. 어떤 서비스를 해주나. 근데 그거를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회사 생활에서. 저는 왕따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만 모르는 이들만의 비밀이 계속 생기고 저는 그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저를 2차까지만 이제 맥주 딱 마셨어. 3차 갈 것 같아. 이 상황에서 계속 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때 나는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주변에 따라가신 분도 있었어요. 본인 직장생활 기자님인데 따라갔다고 하시는데 다 이제 갑자기 여성이 한 명씩 배치가 되더래요. 근데 본인은 손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도 안 보내주고 본인은 혼자 계속 냅두더라는 거예요. 남자도 안 보내주고. 남자도 안 주고 여자도 안 주고. 그래갖고 본인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그냥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혼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 그분들은 그 다음 차수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 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를 다시 그 상황에 계속 놓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까? 쫓아가요? 말아요? 일단 그 남자들의 룸사롱 문화 이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직장생활 한참 하던 때만 해도 그게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였어요. 회식 같은 거 하면은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술 한잔 이렇게 멋지게 빨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게 어떤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봐요. 많이 없어진 측면이 있죠. 물론 아직도 그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저는 구제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별 그런 문화를 다 겪어보고 산 내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대단하고 막 흥미롭고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뭔가 성을 포르노나 책 같은 걸로 배워서 그래. 그게 그래서 뭐 어떤 판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보통 여자들 자기가 사귄 여자나 집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막 술집에 계시는 그 여자분들이 해줄 수 있다고 막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인드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돈이라는 무기, 돈이라는 갑을 대가지고 사실은 룸사롱 가는 문화가 대부분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돈 가진 사람이고 돈을 주는 거니까 막대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포르노 속의 세디즘, 매조키즘이랑도 사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집에 가면 대접 못 받는 사람인데 돈만 갖고 있으면, 뭐 접대를 받는 형태든 뭐든 간에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내가 갑으로서 완벽하게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력적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룸사롱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휴머니스트들은 가서 잘 놀 수가 없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랑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쪽 문화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면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술 따라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따라달라는 말을 안 하고 옆에서 이렇게 외딴 섬처럼 노니까 오히려 종업원들이 싫어하더만.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자기 직업이니까 서비스를 다 해갖고 모시고 싶은데 뭐 반말도 안 하지, 술 따라다는 말도 안 하지. 그러니까 혼자 신사인 척 한다고 재수없다 그래요. 그게 신사인 게 아니야. 그 분위기에 가면은 돈만 팍팍 뿌리면서 반말하면서 막 상대방 몸을 막 더듬으면서 막 이렇게 놀아주는 걸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야 애프터도 하고 그다음 단골 손님도 생기는 그렇죠, 걸 테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가 따라가냐 마느냐 부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여성분들 유리천장 이야기할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집에 빨리 보내고 자기들끼리 더 친목질을 위해서 이제 뭔가 나쁜 짓을 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게 일본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약간 좀 과장시키면 부도덕하고 나쁜 일들을 알몸으로 해. 요정 같은 데 가가지고 전부 다 벗고 술 마시고 노는 거야.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 간에 침묵의 카르텔 같은 게 만들어져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술자리 잘 끝까지 따라온 놈이 진급하게 되고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는데 거기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좋은 시대의 구습을 갖고 거기에 내가 따라가서 맞추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겨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 따라가 봐야 그 분위기에 놀기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정말 비위가 좋아야 돼.
내가 여자로서 거기서 지금 접대를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접대를 받는 입장에서 여자하면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현장에서는 그런 거 의식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문화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지금 제 주위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접대나 등등을 위해서 룸사롱 가시는 분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안 가는데 또는 안 간 지 오래됐는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10%의 문화였다 그러면 지금은 2% 3%의 문화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저는 종종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굳이 따라가서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상상하시는 만큼이에요. 끝. 뭐가 상상하는? 굳이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꼭 따라가야만 진급이 되고 뭔가 관계가 좋아지는 직장이라 그러면 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건 지들끼리 친목질이고 회사 내에서는 내 실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따라가서 또 그 사람도 불편하게 종업원도 불편하고 같이 따라간 남자도 불편하고 자기도 불편할 거면서 왜 굳이 따라가냐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이건 정답 확실하네. 남자인 나도 안 가는데.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사실은 당해본 적이 없어서 좀, 되게 그런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막 진짜 그런 대우 받는 경우가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아직 모호하게만 다가오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사실 뭐 2차 룸사롱 가는 문화도 있지만 또 일부 여성들이 또 소외되는 부분이 이게 담배 피러 가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꼭 담배 안 피게 되면은 그 자기네들 이야기하는 데서 또 소외되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도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요.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 뭔가 잘못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갈까요? 저한테 노동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사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아예 몰라요. 노동상담을 어디선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 질문은 노무사님한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계속 해봐요. 3자적 입장일 때와. 네. 그게.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활동한다니까 그런 것도 뭔가 알 것 같아서 그냥 연락을 하는 건데 아름아름. 그래서 노무사님들 연락처를 이렇게 전달해드리면 연락을 안 합니다. 상담을 못 받아요. 무섭대요. 그 업계에서 자기가 소문이 날까봐 얘 노동상담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결국엔 상담을 못 받습니다. 그 과정을 몇 번을 봤어요. 이게 업계라는 게 무엇인가? 저도 근데 사실 옛날에 회사 퇴사할 때 그랬어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교수님한테 밑보이면 나는 관련된 분야를 다 취직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만약에 상사가 나한테 불합리한 행동을 했어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분야에서 또 매장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위협이 되게 그 사회 초년일수록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궁금해요. 진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란 말의 원조죠. 이게 나쁜 의미에서 블랙리스트는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원조인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보도를 우리가 방송으로도 여러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무슨 직업군이든 뭐든 간에 서로 간에 무슨 협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노조운동 같은 거 해갖고 이런 사람 그쪽에 가면 안 받아주는 거는 암암리에 존재를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존재할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제 답은 예스라고 밖에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보도로만 접했던 부분에서는 예스 맞습니다. 방송국은 어땠나요? 글쎄요. 사실 노조운동이 방송사에서는 있잖아요. 방송사와 그러니까 사측과 노측 간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많아서 그리고 실제로 방송사 정도면 사회에 굉장히 큰 이익이기 때문에 공정한 언론이라든지 등등의 부분으로 파업을 한다면 거기에 다 소문이 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보도로도 나가는데 뭐 그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를 안 만들어도 서로 취직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를테면 지상파 3사람 봅시다. 공채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노조운동하다가 잘려서 다른 방송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뭐 정편이나 케이블 TV로 가는 경우는 꽤 많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스타인 PD를 월급보다 수없이 많은 돈을 주면서 데려오는 그런 케이스에 가깝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란 말은 음지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방송사 그쪽은 다 소문이 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무슨 블랙리스트 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MBC에서 공정언론 투쟁하면서 잘리면 내가 SBS로 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긴 존재한다 안 한다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사회초년생일수록 그런 위험이 되게 크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엔 정말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KTX 승무원 입사를 하면서 저희가 왜 비정규직 자회사로 있어야 되나요? 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철도청이기 때문에 철도공사 되면 직접 고용 정규직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리고 믿었던 것처럼 어차피 될 건데 계약서에 써주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렇게 좀 알아서 이것을 뭔가 강하게 얘기했을 때 혹시 내가 찍히지는 않을까? 이런 것과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도 KTX 승무원 파업을 했을 때 이 파업한 경력을 어디다가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추천한 게 아예 경력을 지워버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고 해라.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좀 두려운 게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연님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새 나갈까봐 지금 두려워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노무사님들이 그렇게 소문나게끔 뭔가 행동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상담받아도 된다라고 하고 아니면은 보현님께서 조금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현님께서 좀 어느 정도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노무사님 시간에 승아님이 그걸 한 번 더 짧게 물어보고 답변 들어보는 것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현님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예. 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조금씩 점점 저희 생활에 유익해져가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함께 만들어주신 푸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냥 재수 없었다 치고 피하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우시나요? 물론 누구나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나 강한 갑의 입장일 경우 싸우기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요즘 뜨고 있는 개그맨 송은희 씨가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PD들의 선택으로 여성이 설 자리가 줄어들었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결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회에서 저항하는 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는 얘기가 있죠. 적극적으로 저항하되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멋진 방법을 찾아 부당한 사회를 바꿔나가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자갈자갈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